여기서부터는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본적 분석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리적 분석 얘기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종목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 신규주다 아니다, 이런 기준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규주라고 하면 1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1년. 기준은 1년이에요. 항상 기준은. 왜 기준이 1년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물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물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물량이라고 하면 락이 걸려있는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파는 물량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이에요. 1년 상장하고 1년 있으면 웬만한 예수물량이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냥 다 매매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수물량은 일반적으로 이 예수물량이라고 하면 3개월 후에 풀리는 물량이 있고요. 6개월 후에 풀리는 물량이 있어요. 이 예수물량은 일반적으로 물량이 커요. 기관 물량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 슈퍼 개미급 물량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고 보유, 홀딩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SKI 테크놀로지가 있죠. 그죠?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 있고, 그러면 이제 3개월이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날이 지금, 첫날이 5월 11일이요. 5월 11일, 6월 11일, 7월 11일, 8월 11일.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 아직도 3개월이 또 흘러야 되는데 아직 안 흘렀죠. 그죠? 그 물량들은 아직 이 뒤에 있겠죠. 1년 뒤에도 뭔가 또 벌어질 거고요. 최근에 또 상장됐던 애들 중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상장일이 이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개월 지난 이후의 물량.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이후의 물량.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일반론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가 지금 2배거든요. 공모가 대비 2배. 위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모가 전에 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받은 물량은 팔 수도 있거든요. 물론 기관이나 이제 좀 대주주 물량들은 못 팔게 예수 물량으로 걸어놓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전에 받았던 이 예수 물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주주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 물량을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묻어 놓기 때문에 이 신규주를 할 때 그런 위치에서는 약간 자제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좀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신규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규주는 일반적으로 이 상장한 첫날 기준으로 1년을 본다는 얘기예요. 1년. 이거는 일반론이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스타트이어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이 경기 지지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가. 경기 지지선 기준이에요.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 상장하자마자 바로 오르잖아요. 바로 막 계속 오르기만 해. 아니면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해. 신저가 막 나와버려. 이러면 이제 더 뒤에 가는 거죠. 더 뒤로. 더 밀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종목이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앱코라는 종목이 있죠. 실제로.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지금 이날 상장을 한 거예요. 상장한 이후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는 처음에 나는 이날 기준으로 이제 3년을 기다리고 싶었는데, 그죠? 이날 기준으로 3년이 또 돼버리고, 이게 깨지면서 이날 기준으로 3년이 돼버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서 이날 기준으로 또 3년 기다려야 되고, 여기 이날 기준으로 또 3년 기다려야 되고, 내가 신규주는 내가 안 할 거야. 이런 원칙을 세웠다면요. 예전에는 이런 원칙을 세워서 신규주는 저는 아예 안 했거든요. 재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신규주는. 이해되셨죠? 네, 그 원칙을 지금 깬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그게 신규주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서부터 이 신규주를 설명하고 있는 이 구주주 분석, 그 다음에 신주 분석, 얘네들이 이제 왜 분석을 해야 되냐, 다 예수분량이기 때문인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신규주를 얘네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유통 물량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 보유해수가 언제 풀리냐, 그러면은 이 보유해수 풀리면은 또 이제 급락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 자체를 그레이 처리를 그냥 했던 거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안 할 거니까. 다 그레이 처리를 시켜버렸던 거죠. 예,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뭐 거의 한 7, 8페이지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레이 처리해버린 거죠. 예, 모르셔도 됩니다. 왜? 난 안 할 거거든요. 지금 우선주 여전히 안 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 제가 우선주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 신규주도.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예수 물량 말고도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얘는 우선주와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지 말지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주에 대한 정의, 일반론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저는 일반론을 안 따랐었죠. 그죠? 저는 3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우선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1년을 볼 거냐 아니면 3년을 볼 거냐, 3년 중에서도 지지선을 볼 거냐. 얘가 이제 경기 지지선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제 이 3년 경기 지지선을 예전에 봤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 안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 요즘에는 이제 이거는 5년 전 얘기, 5년 전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설명했던 거라서 지금은 안 맞는 데 있다라 그레이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죠. 이 주식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6개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조심하세요. 네. 이런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다 나머지는, 지금은 이제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레이 처리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색깔을 원복시켜 놓은 거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증권사관학교 이 양반이, 장진영 양반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보면 좋죠. 참고하면 좋고. 근데 워낙 이 10장 이 하나만 가지고 이 신규주를 이해한다는 거는 저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너무 빠져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IPO를 먼저 하기 때문에 IPO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리포트, IPO 리포트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가장 일단은 기준이 돼서 어떤 기준점을 제공을 먼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막 해야 되는데 이쪽 신규주 쪽은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 저는 신규주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테마주인데요. 테마주는 제가 이제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에서도 읽어보셨지만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주도주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테마가 형성되면 테마는 어떤 특정 산업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산업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그 종목이 바로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업에서 제일 시총이 높은 그러면서도 같이 주가가 오르는 그 종목이 바로 대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두고 주도주와 대장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드리죠. 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두 개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테마가 형성이 되면 주도주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도 오르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테마주는 이제 네이버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테마주를 구분짓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분류하는 이 분류법과 다음도 있잖아요. 다음 증권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분류하는 이 테마 분류법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테마 분류와 이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테마 분류가 다르다고요.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테마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동소이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와 이 주도주와 주변주, 당연히 주도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발견한 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산업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산업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또 파악을 해놔야 되고 그 업종 중에서도 이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을 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 업종 중에서도 그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 A라는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거죠. A는 상한가치고 B는 뭐 한 15% 오르고 C는 한 5% 오고 뭐 D는 한 3% 오르고 오르긴 하는 거죠.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수혜주니까. 그렇지만 최대 수혜주는 A라는 종목, 상한가치는 이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 오른 그 종목,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느끼는 그 종목이 바로 주변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면 이 테마가 형성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딱 시장에 나오면 얘는 확정이 그 첫날 지어져요, 거의. 그러면 그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 투자가 됐든,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지원 사업으로 형성된 테마야. 그러면 중장기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해도 되겠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를 테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상선주 장난 아니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장주는 당연히 HMM이었고 주도주도 HMM이었던 거죠. 그거는 이 케이스는 이제 같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 다음에 제약주 날라갔었죠. 코로나 때문에. 시젠이 주도주였고 대장주도 시젠이었던 거죠. 같아질 수가 있다고요. 달라질 수도 있고. 이거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상한가로 나온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그 종목. 그게 한두 곳도 없이 계속 날아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저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최대 수혜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수혜주 찾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장대항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테마주는 재료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기준점을 잡을 때 이 신규주는 단순히 상장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1년 이내의 종목은 전부 다 신규주. 이게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뭐 동케어. 네. 상장일 기준으로 1년 또는 저처럼 지지선 기준으로 3년. 이런 기준점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테마주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자동차 하는 회사야. 그래? 그러면은 이거 전기차 하는 뭐 양산 관련된 회사야? 아니야. 그러면 전기차 테마가 이제 막 붙는 거죠. 근데 쌍용차처럼 전기차를 안 만들어 버리면 이제 전기차 수혜주에서는 벗어나 버리는 거고. 한다는 썰이 돌면 이제 또 날아가겠죠. 전기차를. 이해되셨죠? 이 전기차 테마 이 테마는 결국에는 기준점이 항상 제가 기준 굉장히 중시합니다. 기준만 알아도 절반 이상 끝난 거죠, 공부가. 그래서 재료 기준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 얘기를 제가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면 공부의 반 이상이 된 거죠. 그러면 우량주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장주는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PBR 중요합니다. 얘는 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단 가장 심플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기준이 점점점 더 있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이 책 한 권,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어쩌고 저쩌고 뭐 책이 한 권이라는 얘기죠. 설명을 하려면 우량주는 책이 뭐 수천 권 있죠. 이해하는 이제 최대한 근접하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거죠. 테마주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급등주는 테마주는요. 재료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재료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보고서죠, 보고서. 그죠? 나 뭘 만드는 회사야. 나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평소에 팔아가지고 매출 이 정도 떴어.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 지금 기존에 한 개 팔던 게 수천 개씩 나가고 있어. 이 돈을 막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벌고 있는 거죠. 재료인 거죠, 재료. 기본적 분석. 급등주는 이름부터가 차트죠. 그죠? 가격 차트죠. 가격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테마주하고 급등주 어떤 기준이 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뭐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크게는 카테고리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근데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사실 심리적 분석이 훨씬 커요. 급등주는. 네. 심리적 지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합쳐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기술적 분석을 먼저 쓴 것 뿐이고요. 가격 차트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네? 맛집 생각하라고 했죠. 네?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죠. 그죠? 맛집 가서 나는 맛있는 걸 먹고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매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물대 차트도 굉장히 거래량 관련된 이런 차트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심리라는 거죠. 그게 급등이라는 용어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준점을 가만히 이 용어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을 이렇게 막 붙여나가다 보면 얘가 책이 한 권이 나와 버린다고요. 문제가. 테마주도 얘는 책이 한 수십 권은 만들어지고요. 기본적 분석 애들은 말빨이 세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십 권이 만들어질 거고 수백 권도 만들 수 있겠죠. 신규주 얘도 책이 한 권 최소 나오겠죠. 그래서 아예 작전주 얘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스텝 3 심리적 분석인 거죠. 급등주도 이쪽에 급등주 어떻게 할 거냐 매매 여기 스텝 3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초단기 쪽으로 가시면 초단기 투자 쪽 투자 쪽 단기 투자나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마 얘기를 해요. 테마 얘기. 이 테마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분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이쪽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막 하는 얘기들은 다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이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로 한 챕터를 구성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나마 좀 이렇게 막 알려주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 좀 한 챕터씩 했으면 사실 우량주하고 성장주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테마주나 이런 거보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량주나 성장주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를 가지고 한 챕터를 구성을 했으면 우량주는 두 챕터는 구성을 해야 되고 성장주는 세 챕터 이상 이 챕터 구성을 해줘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냥 아쉬움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 골 때립니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종목. 이거 3번과 겹친다. 3번 바닥권에서 수렴된 차트. 같은 얘기죠. 주당 순자산 가치. 이거 6번하고 겹치는데 6번에 뭐가 있냐면 이 PBR이 나오죠. 저평가된 PBR이죠.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 저 PBR 종목 이꼴 2번인 거죠. 이해되셨죠? 이 바닥권에서 양봉으로 밀집된 종목 3번하고 겹친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네요. 바닥권에서 수렴된 차트나 바닥권에서 밀집된 차트나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래서 제가 이 양반은 서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요약을 잘못하신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감사하죠. 급등주에 대해서 요렇게라도 그냥 얘는 중요한가 보다. 중요하니까 2번 얘기했겠지. 아닌가? 3번 얘기했나? 3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건가?
이렇게도 제가 받아들여도 뭐 큰 무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1000% 수익률 제가 지금 다 그레이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에서도 그레이 처리를 여기서는 한 개 겹치는 것만 했는데 이 1000% 수익률 저는 이런 얘기 자체를 싫어하죠. 네. 물론 도전하는 건 좋지만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 얘기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얘기가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 그래서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급등주는 존재하냐? 제가 강력한 예스를 붙였죠. 강세 시장이든 약세 시장이든 급등주는 무조건 존재를 하고 그 급등주는 지금 전체장 역같죠. 역같은데도 불구하고 전비 등락을 눌러주기만 하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상한가는 치더라. 하나, 둘, 최소 두 종목이 상한가를 친 거죠. 매도 전량이 있으니까. 매도 전량이 없는, 매수 전량만 있는 이게 상한가인 거죠. 상한가 두 종목이 있었네요. 그리고 한 10% 이상은 뭐 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가 기준으로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2에다가 이제 전비 등락 보통 넣고 이 역해머형 캔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해머형 캔들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미만, 그러니까 한 5%까지는 7%에서 5%까지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의 매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7%가 7%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얘는 9.54%고 7%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얘는 윗꼬리 뭐야 이거? 여기다 바로 나왔네. 얘도 뭐 21%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받은 거죠. 네. 7%가 7%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애가 이쯤 어디에서 발생됐으면 저는 무조건 산다는 얘기죠. 이쯤에 발생됐거나 뭐 이러면 그런 거를 찾는 과정인 거죠.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막 찍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얘 살까 말까. 신한 인버스가 오른다는 얘기는 향후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굉장히 보시면 신한 인버스도 지금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와 버렸잖아요. 향후 한 3개월 정도 하락을 나타내는 굉장히 강한 신호거든요. 짜증나죠 이러면. 주가가 이제 폭락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베팅을 하니까. 인버스는 뭐야? 레버리지는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고요. 인버스는 향후 주가가 떨어진다에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종합 주가 지수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매매가 가능한 거죠. 주식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주를 제외하는데 우선주만 제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제 ETF나 ETN 전부 다 빼버리고 싶죠, 사실. 빼고 보는 게 마음 편하죠, 저는. 그리고 이제 봉은 일반적으로 600봉 다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3년 정도가 나오니까 이 3년 차트에서 지금 저 위치에서 살까 말까, 이 위치에서 살래 말래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좀 전에 막 넘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얘가 괜찮아 보였어. 그러면 멈추고 이쪽 왼쪽 밑에 있는 이 실적창을 보는 거죠. 안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또 다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고점이다 싶으면 이제 아예 안 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차트상 저점 위치에 있고 저항선 돌파도 좀 할 것 같고 그런 차트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 좀 돌파할 것 같네요. 펩트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실적창을 또 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장 마감한 다음에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인 거죠. 이 급등주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급등주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까지 쭉 내려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봐도 한 4, 5%? 그 정도 보면 한 50종목 이상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보고 말 때가 많죠. 여기까지 뭐 큰 어려움 없죠. 종목 발굴하는 거예요. 그죠? 차트만 봐도, 대충 위치만 봐도, 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실적 바로 띄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창을 어딘가에다가 좀 저장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거를 S2에다 저장해 놨다는 거죠. S1에는 아까 제가 만든 수식, 이 조건 검색창이 있었잖아요. 이 조건 검색이 그래서 10개, 맥스거든요, 10개가. 10개를 이렇게 띄운 거거든요. 이것도 메뉴에 추가가 되나 봐요? 네. 여기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7개까지 되는 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분석할 때는 이제 제가 이 창을 쓰는데, 이 S3 창을 이렇게 보는 게 편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서 본인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다른 종목을 보고 싶어. 그러면 펩트론을 보고 싶어. 그러면 다 같이 바뀌거든요. 창이. 그러면서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 이거는 수급 분석이잖아요. 이쪽은 재무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차트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저는 외국인을 놓거든요. 위에는 그냥 일반 생자만 놓고 이 상태로 보는 거죠, 차트를. 그냥. 그러면 이 상태만 봐도 매물대는 대충 어떻게 될 것 같고, 금방 차트는 대충 어떻게 될 것 같고, 대충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급등주를 계속 찾아서 투자 가능 위치, 내가 지금 사도 될 만한 위치,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예요. 종목 발굴인 거죠. 종목 발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시장 흐름하고 상관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가 한 5개 나올 거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존재하냐? 라는 질문에는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도 칠만한 호재인데 그냥 한 15% 정도까지밖에 안 오르는 거죠. 덜 올라요. 약세장에서는. 얘는 강세장이었으면 상한가 쳤죠. 근데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8월이나 10월에 상장되는 종목은 가능하면 저는 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체 하락장이다 보니까 뭐 다행히 상장일에 반등을 하는 반등장이라도 되면 좀 갈 가능성이라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한 12월에서 한 4월까지는 해도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차트, 이 지수 차트는 볼 줄 아니까, 그러면 향후 약세장으로 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비추라는 거죠. 신규주. 그때 내가 공모하잖아요. 공모주를 내가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질문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본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